몇 억 찾으셨네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좀 이상한 거예요. 계약서에 그런 정보들은 알려지지 않아요. 그럼 내가 지금 빼돌렸다는 거냐? 아버님 통장을 보여주지도 않는 거예요. 네, 확인해봤더니 재산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푸르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남겨진 자녀 2명이서 아버님 상속 재산과 관련해서 이제 다툼이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녀 중 한 명이 다른 자녀 모르게 재산을 좀 빼돌렸던 그런 사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블로그 사례 부탁드립니다. 네. 아버님한테 자녀가 2명 있었어요. 남매였는데 오빠와 여동생 이렇게 2명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혼자 사셨고 연로하셨기 때문에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나중에 특히 뭐 치매도 좀 오시고 건강이 이제 악화되니까 딸이 아버님을 좀 모시겠다 이렇게 해서 아버님 집으로 들어와서 아버님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살았던 사례인데요. 오빠는 사실 이제 좀 외지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을 가까이서 이렇게 모시기가 좀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고, 여동생이 나서서 이제 아버님을 모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생활하니까 참 고마웠죠. 그래서 명절 때마다 뭐 이렇게 좀 선물도 하고 수시로 돈도 주고 좀 챙겨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장례 다 치르고 재산 분할 얘기가 나왔는데 확인해봤더니 재산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오빠가 알고 있기로는 아버님이 평소에 퇴직금도 얼마가 예금 통장에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고 그래서 뭐 내 노후 자금은 어떻게 다 있고 나머지 남는 것들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얼마 정도는 들어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돈이 거의 없어진 거죠. 여동생한테 물었더니 여동생이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네. 그럼 내가 지금 빼돌렸다는 거냐? 지금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아버님 모시느라고 내가 고생했는데 지금 나 도둑놈 취급하는 거냐? 막 이렇게 막 따지는 거죠. 오빠는 또 황당하잖아요. 그 많던 돈이 어디로 갔느냐? 물론 이제 생활비나 병원비 이런 걸로 당연히 썼겠죠. 하지만 그걸로 쓰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었죠. 1년에 생활비를 수십억 쓰진 않잖아요. 이건 이상하다. 진짜 빼돌린 것 같다. 이걸 찾아야 되는데 여동생은 뭐 아버님 통장을 보여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수십억 있는 걸로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몇 천만 원 없더라. 그 재산 찾아서 좀 돌려받고 싶다. 아니면 나누고 싶다. 뭐 이제 이렇게 하신 건데, 심지어 그 여동생은 지금 남아있는 돈 그것마저 이제 나누자는 거예요. 오빠하고. 그 오빠는 이제 기가 찰 노릇이죠. 네. 뒤로 다 챙겨놓고 이것마저 나누자고 하니 아버님 집도 하나 있었거든요. 집도 나누자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소송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둘을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시작하신 거죠. 이렇게 가끔 망인의 재산을 다른 형제 모르게 빼돌린 사례가 있는 건가요? 그런 사례가 없으면 좋은데 참 이게 사람이 돈 앞에서는 약해진다는 게 거기서 이제 보이더라고요. 형제 간에 그렇게 우위가 좋았는데 누군가 꼭 한 명이 욕심을 부려요. 대부분 이렇게 아버님을 가까이서 모시겠다 이렇게 하는 형제들이, 모시는 건 이제 감사한 일인데 모시면서 돈을 또 이렇게 조금 불필요하게 많이 이렇게 빼돌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소송이 우러나와서 그렇게 모셨다면 좋겠는데 좀 그 이상의 어떤 좀 실리를 챙기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형제들은 그걸 부전히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이 돈 다 어디 갔어? 네. 우리 엄마 돈 다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소송이 벌어집니다. 은행에서 직원이 여동생이 돈을 인출했다는 걸 확인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확인을 못 해주면 네.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소송에서 오빠가 주장하는 게 여동생이 돈을 빼돌렸습니다. 아버지 돈을 가져갔어요. 이걸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법원에서는 증거가 있나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입증을 해야 돼요. 여동생은 자기가 돈을 안 빼갔대요. 물론 이제 아버님 계좌 내역을 보면 여동생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 나왔다. 그 돈을 그러면 여동생이 갖고 갔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 여동생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체받은 적도 없고 자기는 은행 가서 돈을 찾은 적도 없다. 아버님이 알아서 하셨겠죠. 나는 몰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혹시 모르니 그럼 그 은행을 가보셔라. 왜냐하면 이제 아버님이 시골에 사셨어요. 거기는 은행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네. 다른 데 갈 데는 없으니까 네. 거기뿐이니까 거기 가셔서 그러면 한번 물어보시라. 뭐 누가 와서 찾았냐? 아버님이 직접 오셨냐? 여동생이 와서 찾았냐? 아니면 아버님을 여동생이 같이 모시고 와서 뭐 어떻게 하신 거냐? 약간 반신반의했죠. 사실은 이제 그런 정보들은 알려주지 않아요. 아무리 뭐 부모 자식 간이라 해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거기는 시골이었던 거죠. 다행히. 네. 가서 물었더니 다 안면이 있는 거예요. 직원이 수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여동생분 오셔가지고 아버님 편찮으시다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얼마 찾고 몇 억 찾으셨네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얼마 찾았는지 좀 이렇게 메모해 주세요. 그랬더니 막 자필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포스트잇에다가.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싹 받아와가지고 법원에 증거를 제출했죠. 직원이 이렇게 써주던데요. 직원이 보여준 서류에 그 인출 거래 내역서에 보니까 아버님 서류가 있는 게 아니고
아버님 대신해서 여동생이 받아갔는데 자기 가족관계증명서하고 자기 신분증을 복사해서 첨부했더라고요. 아, 하지만 줄 수는 없다. 직원이 말이 내줄 수는 없고 나중에 법원 통해서 뭐 그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님 이렇게 지금 조회할게요. 이렇게 신청했더니 그게 이제 온 거예요. 일단 이제 여동생이 다 뺀 게 나왔. 아버님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거는 이제 결국 여동생이 상속을 미리 받아간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증여받은 걸로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버님 동의 없이 뺐다 하면 이제 형사처벌 될 수 있지만 아버님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는 입증을 못 하겠죠. 뭐 어쨌든 상속 측면에서 그거를 여동생이 먼저 받아간 건 맞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입증이 된 거죠. 단순히 현금만 미리 인출한 게 아니라 막 월세까지 대신 네. 받아갔다고 했는데 이런 게 네.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 예금만 빼간 게 아니고 알고 봤더니 그 아버님 사시던 집이 4층짜리인가 그랬어요. 1층, 2층, 3층, 4층 이랬는데 아버님 한 층 사시고 나머지 층은 다 전세를 줬는데 오빠가 이제 그 가서 세입자를 이제 만나본 거예요. 네. 계약서 좀 보자 그랬더니 좀 이상한 거예요. 계약서에 보증금은 누구 계좌로 입금합니다. 당연히 아버님 계좌로 입금해라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예금주는 아버님 이름으로 나오는데 계좌번호가 이상한 거예요. 아버님 계좌가 아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동생 계좌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처음에 누구 계좌인지 몰랐어요. 이게 아버님 계좌인가? 그 예금주는 아버님 이름이 써 있어요. 근데 아버님, 내가 알기로는 아버님 이런 계좌가 없는데 그 지방의 은행이 아니고 저기 다른 은행이었던 거죠. 그래서 혹시나 싶어 조회를 해봤더니 예금주는 역시나 여동생이었다. 거기에 그냥 아버님 이름을 써놓고 사실은 자기 통장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것도 미리 지금 다 받아간 거죠. 이제 네. 보증금, 월세 이런 것들 뭐 1층, 2층, 3층 다 확인해봤더니 그렇게 돼 있던 거죠. 또 계약서도 봤더니 아버님 이름 쭉쭉쭉 지우고 자기 이름 썼다가 좀 이상할 것 같으니 자기 이름 또 지우고 아버님 이름 다시 쓰고 막 이런 흔적들이 보이는 거죠. 이제 되게 웃긴 사례인데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거를 또 입증해서 이것까지도 다 가져갔다. 이제 이걸 이제 입증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형사처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형사처벌은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인데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뭐 예금을 여동생이 가져가고 한 것이 아버님 동의가 없이 뭐 여동생이 아버님의 뭐 사인을 위조했다거나 몰래 도장을 훔쳐서 뭐 찍었다거나 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셔 버리면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처벌하기 좀 어렵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버님이 동의했냐 안 했냐 그걸 돌아가신 아버님이 와서 증언해 줄 수는 없거든요. 네. 예, 그걸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아버님 살아계실 때 했던 것들은 문제 삼기가 어려워요. 다만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걸 막 돈을 인출한다거나 하는 거는 아버님 당연히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은 당연히 이제 상속인들의 공유고 상속인들이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인출을 하거나 처분해야 되는데 그런 동의 없이 그냥 아버님이 살아있는 척 해가지고 이제 뭐 혼자서 임의로 돈을 뺀다거나 하는 것들은 형사처벌 됩니다. 형제나 자매가 사유재산을 미리 빼돌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조언을 좀 아이고,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빼돌렸다는 증거. 아버님 계좌를 조회하시건 아까 그 사례처럼 은행을 방문해서 뭐 이렇게 증거를 수집해 온다든가 하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증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더 좋은 건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같이 관리하거나 그게 안 되면 좀 다툼이 있는 경우 있죠. 뭐 서로 관리하겠다. 너는 하지 마. 내가 할 테니. 아니 뭐 내가 할 테니 너는 빠져. 뭐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결국 성년 후견 같은 걸 통해서 후견인을 선임해서 후견인을 통해서 법원 감독을 받으면서 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자녀들 중 일부가 돌아가신 아버님의 재산을 빼돌려서 나중에 상속인들 사이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의할 점이 뭔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